그날 밤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다시는 뜨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 내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따뜻한 손 하나가 그렇게 나를 붙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가 된 정민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가 그저 버텨야만 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어느 날, 그 밤의 감촉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소중한 댓글은 영양제를 먹은 것만큼이나 힘이 나게 합니다. 그 손의 온기는 누군가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상상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온기 덕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꼭 49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남편의 흔적들로 가득했고 하나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컵, 그의 슬리퍼, 그의 라디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정각이면 울리던 그 탁상시계. 그날도 여전히 정확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들렸어요. 주방에서 홀로 마시는 커피는 쓰디썼고 텔레비전의 소음조차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도리어 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것도, 그의 셔츠에 남아있는 채취를 느끼는 것도 모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저는 이 도시에, 이 방에, 이 기억에 머물 수 없다고요. 인터넷을 뒤져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 들려오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정중하지만 따뜻했고 그 말투가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편히. 쉬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도 놓였고, 저는 며칠치 옷과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그가 생전에 쓰던 휴대폰만 챙겨 그 집을 떠났습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어 졸다 깼을 때 누군가가 조심스레 제 방문을 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느릿한 발걸음,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는 그 따스한 손. 그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그 꿈은 단지 꿈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민박집에서 시작된 황혼의 끝자락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고요하고 또 외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울리는 알람 소리. 마치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습관처럼 여전히 그 시계는 6시를 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커튼을 걷고 저보다 먼저 주방에 내려가 커피포트를 켰겠죠. 그 작은 일상이 이제는 너무 큰 공허로 남아 저를 짓눌렀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던 날이 많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했지만 제 시간은 어느 밤,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어요. 방 안은 아직도 남편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안경, 만년필, 마지막으로 읽던 책, 침대 옆 파란색 잠옷. 하나하나를 정리할 수 없어 만지지도 못하고 바라만 봤습니다. 마치 그걸 건드리면 그가 정말 떠난 게 확실해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무렵 지인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아무도 먼저 묻지 않았고 저도 먼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외로워서 그러냐는 말이 들릴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차피 모두 자기 사는데 바쁘잖아요. 누군가의 사별 같은 건 초대받지 않은 짐일 뿐이죠. 그렇게 며칠을 보냈을까요? 한밤중 꿈에서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꿈을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감촉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다시 품고 싶은 마음이 그때 처음 피어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다녀왔어 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도 같았죠. 하지만 그건 단지 너무 조용한 현실을 견디기 위해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소리였어요. 그 와중에도 가끔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언제 한번 얼굴 보자. 혼자 있지 말고 나오라며. 말은 하지만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차라리 그런 말들이 더 상처였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형식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생일에도 이런저런 모임도 있었고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관계들이었는데 그가 떠나자 사람들도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더 큰 상처는 제 아들 민재였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애를 쓰긴 했겠지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달 넘었어요. 이제 좀 일어나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서운했죠. 그 애가 자란 건 이 집이고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아버지였는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참. 그날 이후 저는 민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 그 애는 모를 겁니다.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철저히 무너뜨렸는지. 결국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고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도 없는 남편과의 추억도 없는 낯선 곳. 평창이라는 지명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렇게 작은 민박집 하나를 예약하게 됐습니다. 짐을 싸면서 남편 사진 한 장과 그가 평소 사용하던 낡은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잠깐 다녀올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러. 민박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저는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처음 오는 곳인데도 어딘가 익숙하고 왠지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혹시 남편이 남긴 물건 때문일까? 아님 내가 아직 제정신이 아닌 걸까? 그 불편한 감정은 첫날 밤 그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이마를 조용히 쓰다듬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깨어났을 땐 새벽 5시. 마치 남편이 제 곁에 있다가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심리적인 피로 때문이야.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불편했어요. 단순한 환상이라고 하기엔 그 손길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아침 식사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주인이라는 정태원 씨가 따뜻한 미역국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또 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생생하게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쥐었고 저는 꿈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 온기에 다시는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제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지 꿈이 아니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민박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정태원 씨는 말없이 마당에 코스모스에 물을 주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죠. 낯선 남자였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설명할 수 없이 익숙했고 제가 몰랐던 온기를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잠깐 바람 쐬러 마을 아래까지 다녀오세요. 이곳 공기 좋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죠. 마을 풍경은 고요했고 단풍 든 나무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문득 남편과 함께 걷던 서울 근교 공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죠. 마을 슈퍼 앞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정태원 씨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저는 반가운 듯 인사를 했죠.
우연히 마주치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함께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사셨어요? 네, 10년쯤 됐습니다. 아내가 좋아해서 내려왔죠. 그의 목소리에 스치는 그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꺼내기 싫은 기억들이 있었으니까요.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잠시 망설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올라온 따뜻한 김치찌개, 갓 지은 밥,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 그 속에서 저는 진심 어린 정성을 느꼈고 오랜만에 식사가 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요리를 참 잘했어요. 아내가 가르쳐 줬어요. 저는 원래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거든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저는 깊은 그리움을 읽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떠난 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정태원 씨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러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가끔은 참 무섭습니다. 그 말에 저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깊고 조용한 잠에 빠졌습니다. 민박집에서 머문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죠. 정태원 씨와 저는 마당에 나와 코스모스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당연해졌고 그의 조용한 존재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책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고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문학책 몇 권을 보여줬습니다. 오, 이 작가 저도 좋아해요. 그의 눈이 반짝였고 우리는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각자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서로에게 인상 깊은 구절을 읽어주며 말없이 같은 공간을 공유했죠.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남편을 떠나보낸 지 겨우 50일.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또 다른 남자에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죄스러운 감정일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태원 씨가 제안을 했어요. 집 뒤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같이 배추 좀 뽑아보실래요? 생전 농사라곤 해본 적 없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텃밭에 나가니 배추가 큼직하게 자라 있었고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잡고 살살 들어 올리면 돼요. 하지만 저는 힘 조절이 안 돼서 배추 잎을 몇 번이나 찢어버렸습니다. 아, 또 망했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도 함께 웃었죠.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는 제 손을 감싸며 다시 한번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손을 맞댄 시간이 짧았는데도 너무 많은 감정이 몰려들었습니다. 급히 손을 뗐고 그는 어색한 듯 기침을 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배운 레시피를 조심스럽게 알려줬고 저는 따라 했지만 양념 비율이 영 맞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조금 더 넣어보세요. 맛보면서 조절하면 돼요. 그는 제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너무 짜거나 싱거웠지만 우리는 웃으며 맛을 봤습니다. 함께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웃음 뒤로 작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김치 못 담았어요. 그가 말하던 중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그립네요, 지금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아직 남편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가슴 한 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진짜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꿈 때문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아침 준비를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정태원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다가와 도와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어젯밤 꿈 때문인지 마음 한켠이 불편했죠. 아침 식사 중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태원 씨는 아내분과 어떤 기억이 가장 선명하세요? 그는 밥을 한 숟갈 삼킨 뒤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요. 아내가 아팠던 와중에도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날 파도가 참 잔잔했는데 지금도 그 파도 소리가 귀에 남아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묻힌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모두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들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오후엔 혼자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정리하다가 낯익은 작은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엔 보지 않았던 노트였죠. 일기장을 펼치니 마지막 몇 페이지가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밤마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온다고 한다. 스트레스성 환각이라지만 예전 그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상, 환각, 예전 그 일. 무슨 소리일까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꿨던 이상한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따뜻한 손길,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 혹시 그것들도 환각이었을까요? 이성이 감정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태원 씨마저도? 그가 한 번쯤 보여준 어색한 미소, 질문을 피하던 눈빛,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항상 회피했던 점들까지. 머리를 흔들며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느꼈던 따뜻함, 위로, 그리고 설렘까지도 모두 제 착각이란 말인가요?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전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진짜인지, 제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이 어디서부터 왜곡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한 듯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태원 씨는 여전히 부엌에서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고, 전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정태원 씨, 네, 서영 씨.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혹시 제 남편에게서 제 얘기 드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환각 증세가 있었다든지.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란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런 적 있었던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역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서영 씨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진짜예요. 저도, 당신도. 그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박집에서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덕 위 민박집에 계신 분 아세요? 정태원 씨요. 민박집이요? 거긴 몇 년째 비어 있는데요. 서울 사람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부인이 돌아가신 이후론 폐업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우체국에서도
동네 이장님에게도 똑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 3년 전부터 아무도 안 살아요. 가끔 청소업체에서 와서 먼지만 털어가는 정도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두 제 상상이었단 말인가요? 민박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고, 며칠 전 담갔던 김치도 수확했던 배추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썼던 물건들은 먼지투성이었고, 모든 흔적이 몇 년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층으로 내려가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거실은 조용했고 가구 위엔 천이 덮여 있었으며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실은 차가웠고 진실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정태원 씨 계세요? 그 어디서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떤 분과 함께 민박집에 있었는데 그분이 사라졌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민박집이 비어 있는 건 확인됐습니다. 관리업체에서도 최근 출입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니요. 진짜였어요. 분명히 함께였어요. 정태원 씨라는 분이. 일단 병원에 가보시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경찰의 말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유품 중에서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기록들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한 줄 한 줄이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서영이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다. 밤마다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환각이라고 했지만 예전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 두렵다. 서영이가 또 약을 거부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치료를 받았던 걸 잊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 어쩌면 나는 다시 그녀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듯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원 씨와 보냈던 모든 시간들, 그 따뜻한 대화들. 정말 그게 다 제 환상이었다는 걸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피어났던 생기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감정들조차 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느꼈던 설렘과 위로는 어디까지가 진짜였던 걸까?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울 속 제 모습과 오랜 시간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신념과 쏟아지는 의심 사이에서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뒤엉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민박집이 점점 작아졌고 그곳에서의 기억들도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따뜻했던 손길, 함께한 식사, 그리고 마음 깊숙이 피어났던 설렘. 그 모든 게 환상이었다 해도 그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정신과 병원 대기실,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태원이었습니다. 설마 또 환각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 말씀드려야겠어요. 로비 한쪽에 앉아 저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저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 깊은 외로움,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이 그를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저를 통해 배운 거예요.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짜였다고 해도
그는 제 삶에 가장 큰 위로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정태원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진짜 저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죄책감을 내려놓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사랑은 때로 현실보다 더 아프지만 그만큼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가장 고통스러웠던 진실 속에서 배웠습니다.